누구나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은 누구나라는 단어에서 강한 의심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투자법은 국내외 주식 투자 대가 고수뿐만 아니라 배경, 나이, 성별이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큰 수익을 인증한 검증된 기법입니다. 바버라 제임스는 남편과 직장을 잃고 절망 속에서 윌리엄 오닐의 투자법 캔슬림을 만나 여유로운 노후를 보냈으며, 찰스 해리스는 캔슬림 투자법 속에서 자신의 매매 스타일을 찾아 투자금의 40배 수익을 올렸습니다. 짐 타우브는 캔슬림 투자법으로 한 종목의 매매에서 390억을 벌어들이기도 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캔슬림이라는 검증된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캔슬림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캔슬림은 종목 선정 방법이지 매수 매도 기법은 아니기 때문이죠. 매수 기법이라면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을 알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오늘 소개드리는 사례들 다수는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 아닌 다른 매수 타점을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캔슬림 종목들의 매수 타점 역시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캔슬림에 매수 알파를 더해 자신들의 기법을 완성했고, 그 매수 타점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을 따라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생생한 투자 이야기와 누구나 실전에 적용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체적인 투자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당신도 다음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후 윌리엄 오닐의 방식에 알파를 더한 기법이 소개된 이 책,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의 매수와 보유, 탐독을 적극 추천드리며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처음 시작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 일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은 물론 익숙해지기까지의 모든 단계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입증된 시스템을 따르고 간단한 원칙만 지키고 적절히 배우기만 한다면 사실상 누구나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마이클 스콧, 켈빈 시, 제리 파월, 캐럴 숀테, 짐 타우브, 타운센드 볼드윈, 캐서린 필립스, 가이 월시, 카트리나 콘시, 바리니 라마무시, 브라이언 곤잘레스, 지니 맥그루, 켄 친, 바버라 제임스, 모두 배경도, 나이도, 성별도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투자법으로 놀라운 성과를 냈다. 근사한 휴양지에서의 멋진 휴가, 핫플레이스에 자리 잡은 넓고 아름다운 집, 든든한 노후 대비, 자녀나 손자의 학자금 마련, 넉넉한 여윳돈, 완전한 재정적 독립 등 모두 좋다. 입증된 투자 전략을 따르고 간단한 원칙만 지키면 된다. 2. 투자로 인생이 바뀌는 순간. 바버라 제임스는 30년을 함께했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을 겪었다. 게다가 1년 반 뒤에는 비서로 근무하던 대기업에서 해고당했다. 은퇴할 무렵이 다 된 터라 다시 취직해서 이전 수준의 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하지만 사회보장연금으로는 생활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남편을 잃고 직장까지 잃으며 바버라는 심적으로 큰 고통을 느꼈다. 바버라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자신의 능력을 믿으세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차트 읽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차트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시장의 추세를 지침으로 삼아 시장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판단하면 됩니다. 나는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비서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왔고 부동산을 팔아치워야 할 만큼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투자와는 전혀 무관했던 나 같은 사람도 투자에 성공했으니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바버라는 캔슬림 투자법을 따르자 실적이 좋아졌다며 대부분의 주식은 20에서 25% 선에서 이익을 실현하고 매수 가격의 7에서 8% 아래에서 손절매한다고 설명했다. 단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손절매 기준을 5에서 6%로 낮춘다. 그녀는 캔슬림 조건에 부합하면서 바닥 패턴을 형성한 이후 대량 거래량의 기관 수급이 있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바버라는 매일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일과를 만드는 것을 중시했고, 그녀는 캔슬림 투자법을 철저하게 지켜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계좌를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들조차 자신만큼의 실적을 내지 못했다며,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캔슬림 투자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나서부터는 자신을 믿고 투자 원칙을 고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주식시장에서 번 돈으로 매년 한 달씩 외국 여행을 다녀온다. 지금까지 인도,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동유럽 등을 다녀왔다. 어떠신가요? 이 책은 윌리엄 오닐의 투자법을 추종하여 큰 수익을 낸 50명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버라와 같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지 않으신가요? 과연 캔슬림 투자법을 따라한다면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과 의구심이 동시에 드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하지만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투자법은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에 의해서도 이미 검증되었고, 이를 철저히 따라한 개인 투자자들 역시 큰 성과를 낸 투자법입니다. 오늘 캔슬림 투자법을 익히신 후 꼭 다시 한번 책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 한 권으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냐고요? 충분히 가능하다면, 또는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 책 한 권 읽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투자 인생 역전을 간절히 기원하며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오닐 덕분에 13억을 번 짐. 이번 이야기 역시 캔슬림 투자법으로 큰 돈을 번 짐 타우브의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짐의 투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의 생생한 투자 이야기, 특히 타점에 대한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990년, 짐은 서점에서 윌리엄 오닐의 최고의 주식, 최적의 타이밍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책을 몇 장 읽자마자 흥미를 느꼈고 이내 오닐의 골수팬이 되었다. 그는 펀더멘털과 기술적 신호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윌리엄 오닐의 책의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았다. 1995년 어센트 커뮤니케이션은 매출과 이익 증가율이 세 자릿수에 이르는 진정한 선도주였다. 그가 어센트를 매수해 근사한 이익을 올리던 중 10월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졌다. 그는 포지션을 모두 청산했는데 종가는 곧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다. 그는 자신의 매도가 실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 종목을 다시 사지는 않았다. 물량을 털고 나서 사실 그는 겁먹고 있었다. 어센트는 이후 여러 날 동안 급등했다. 짐은 대박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이후 그는 물량을 줄이더라도 당일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면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다.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했다가 당일 대량 거래되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떠받친다는 뜻이므로 이 종목이 강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1999년 짐은 주식으로 100만 달러, 약 13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남겼다. 하지만 당시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이었다. 퀄컴이 4일 만에 42% 급등했고 큐로직은 11일 동안 75% 치솟았으며 이후에는 1개월도 안 지나 90% 폭등했다. 여러 종목이 한꺼번에 시세를 분출하는 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다. 그는 신용융자를 모두 상환하고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정점이 지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짐에게 투자를 맡기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짐은 계속 현금을 보유했다. 대중이 확신에 차서 기세 좋게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시장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신호라고 짐은 말했다. 4. 한 번의 매매로 390억을 벌다. 시장은 항상 암울한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상승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짐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약세장을 환영했다. 왜냐하면 약세장이야말로 새로운 선도주와 강세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그의 눈에 들어온 바이두라는 종목의 실적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2007년이었다. 2007년 6월부터 바이두의 매출 증가율은 120%, 이익 증가율은 100%에 이르렀다. 그는 놀라운 실적에 확신을 얻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이어 발표되는 분기 매출 증가율은 100% 이상, 이익 증가율은 50% 이상이었다. 켄슬림의 실적 조건에 부합되는 종목이었다. 이때 피델리티 등의 여러 펀드, 은행, 기관 투자자들이 바이두를 대량으로 사들이자 그는 이 회사를 더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말 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다른 선도주들과 함께 바이두의 주가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면 최고의 종목도 하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바이두를 모두 팔았다. 시장은 2007년 말부터 2009년 3월까지 극적으로 하락했다. 금융 및 주택 위기 탓에 나스닥은 50% 넘게 떨어졌다. 그는 2000년에서 2003년에도 비슷한 약세장을 겪어보았으므로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새로운 혁신 기업들이 떠오를 것으로 생각했다. 2009년 2월부터 바이두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됐다. 바이두는 13주 연속 상승했는데 이는 기관이 매집 중이라는 신호였다. 2009년 3월 12일 시장에선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되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있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복선입니다. 다 캔슬림 기법이 녹아져 들어간 것이고 뒤에서 또 중요하게 설명되는 기법들이 여기 사례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오늘 영상 보시고 다시 들으시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고 왜 이때 팔고 왜 이때 샀는지 그런 것들을 더 명확하게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니까 저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아졌으므로 그는 바이두를 다시 샀다. 하지만 2009년 10월 26일 바이두는 광고 플랫폼을 바꾼다고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플랫폼을 바꾸면 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발표로 당연히 매물이 대량 쏟아졌다. 다음날 개파락이 발생하면서 바이두의 주가는 18% 하락했고 50일 이동평균선도 깨졌다. 그는 보유 물량이 많아서 수백만 달러나 손실을 봤다. 짐은 발 뻗고 잠잘 수 있는 수준까지 물량을 덜어낸 다음 몇 주간 바이두를 지켜봤다. 바이두는 10주 동안 횡보하고 난 뒤 대량 거래되면서 50일 이동평균선 위로 반등했다. 바이두는 자신들의 플랫폼이 광고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호재가 되었다. 기관 투자자들은 다시 바이두를 사들였고 짐도 다시 매수했다. 2010년 6월 바이두는 10대 1로 주식을 분할했다. 그는 과도한 주식 분할로 주식수가 대폭 증가하면 주가 흐름이 둔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포지션을 줄였다. 그는 6월 주가가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때 포지션을 또 줄였고 2011년 6월 50일 이동평균선을 또 하향 돌파할 때 나머지 포지션을 모두 정리했다. 그는 장기간 상승한 종목이 대량 거래되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대폭 하락하면 매도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바 있었다. 그는 이번 매매에서 거의 3천만 달러, 한화 약 390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대박 종목을 다루는 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람들은 흔히 대박 종목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거나 털린 다음 다시 들어가지 않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대박 종목에서 큰 이익을 얻으려면 그래서는 안 된다. 대박 종목에 적절하게만 대응하면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책에서 짐은 진정한 대박주는 대시세를 주는 동안 50일 이평선을 4번 정도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며 진정한 대박 종목이라면 20에서 26% 하락 정도는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윌리엄 오닐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큰 시세를 주는 종목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6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하락하더라도 버틸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짐이 내내 강조했던 기준이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즉, 대시세를 주는 종목이라면 단기 급등 후 조정이 나와도 5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4번 정도는 재반등하여 2배에서 4배까지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인데요. 이걸 다시 생각해보면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 꾸준히 실적이 감소하지 않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매매하고 안 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관찰하면서 50일선 반등을 다시 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뿐만 아니라 책에서 나오는 많은 고수들은 전체 시장에서 새로운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 바닥권을 돌파하는 개별 종목을 집중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보통 시장을 주도하면서 큰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말이죠. 그리고 많은 고수들은 이런 종목을 초기에 매수해서 길게 보유한 뒤 정점 신호에서 매도하여 인생을 역전할 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캔슬림 투자법이 있었고요. 캔슬림은 대박 종목을 발굴하고 매매하는 7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C는 분기 이익, A는 연간 이익, N은 새로움, S는 수요와 공급, L은 주도주, I는 기관 수급, M은 전체 시장을 의미합니다. 물론 캔슬림 기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일단 캔슬림으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들을 좀 더 소개해드린 뒤 구체적인 캔슬림 기법, 그리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설명을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5. 나아갈 때, 물러설 때. 캔슬림 기준은 모두 중요하지만 윌리엄 오닐은 특히나 M, 시장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내용은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투자는 겸손해야 한다. 시장에 맞서면 안 된다.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에 순응해야 한다. 손자병법에는 지각, 진퇴, 진퇴 유절이라는 말이 있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주기가 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도 있는 법이다. 따라서 시장에 머물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시장에서 빠져나와 손실을 피해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상승세일 때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의 추세는 3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확인된 상승장, 주식을 사기 좋은 시점. 2단계, 압박받는 상승장, 조심할 시점, 신규 매수는 자제. 3단계, 조정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시점, 보유 종목의 이익 실현을 고려하고 신규 매수는 자제. 자, 책에는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상승 전환은 팔로우 스루 데이, 하락 전환은 디스트리뷰션 데이로 확인하는 방법이었는데요. 해당 기법 역시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6. 어느 트레이더나 타고난 강점과 약점이 있다. 찰스는 어느 트레이더에게나 타고난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때 찰스는 오닐의 가르침을 상기했다. 먼저 자신에게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후 분석으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한 뒤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을 글로 적는 것이다. 찰스는 자신의 원칙과 전략을 적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매매 스타일을 정의하였다. 그는 단기 모멘텀 트레이더에 가까웠다. 주가 흐름을 분석했을 때 하락이 예상되면 이익을 실현하였고 선도주가 주요 이동평균선이나 지지선으로 하락하면 다시 사는 스타일이다. 홈런보다 단타에 훨씬 능했다. 오닐은 탁월한 홈런 타자로 매매 스타일이 자신과 다르지만 찰스는 상관없었다. 오닐 역시 현재의 스타일이 효과적이라면 바꾸려 하지 말라고 찰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찰스는 캔슬림을 기본으로 한 단타 매매로 신용 거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투자 원금을 40배 넘게 키웠다. 이 기간에 시장 지수는 거의 제자리였다. 이런 실적을 얻으려면 절호의 기회에 매매하고 조정장의 이익을 반납하지 말아야 한다. 그는 승산이 낮을 때는 매매하지 않았다. 주가가 바닥 패턴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평균보다 40% 이상 많을 때가 그의 매수 타점이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 반전하는 조짐이 보이면 그는 주식을 매도하고 조정 후 지지선과 이동평균선을 참고하여 다시 진입하는 매매를 반복한 것이다. 찰스는 주식시장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았다고 말한다. 가족을 부양하고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매매에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으로 원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름길도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자신의 매매 전략을 믿어야 합니다. 인내심과 노력과 절제력이 있으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버라 제임스, 짐 타우브, 찰스 해리스의 투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들의 투자엔 분명한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의 스타일은 조금씩 상이했습니다. 먼저 그들은 윌리엄 오닐의 추종자였고 캔슬림 기법에 따라 종목을 발굴했죠. 하지만 차이점 분명 존재했습니다. 바버라의 경우 20에서 25%의 수익이 발생하면 익절했고 짐의 경우는 약 1년 정도는 진득히 보유하면서 장기 추세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 추세를 끝까지 발라먹는 투자를, 찰스의 경우는 주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단기 스윙으로 주도주 한 종목의 상승 구간을 발라먹는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짐 같은 경우가 아마 깡토 투자자님 그리고 찰스 같은 사람이 아무래도 전황 트레이더님,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캔슬림 투자법은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매수 타점은 또 비슷했습니다. 바버라, 짐, 찰스뿐만 아니라 캔슬림을 추종해서 큰 돈을 번 다른 투자자들 역시 주요 매수 타점이 비슷했는데요. 하지만 이 타점은 널리 알려진 손잡이 달린 컵 모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또 의외였는데요. 먼저 다수의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준 종목 선정 기준인 캔슬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뒤 적절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대박 종목에는 공통점이 있다. 1960년대 당시 젊은 주식 투자자 윌리엄 오닐은 188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대박 종목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컴퓨터 산업이 초창기였음에도 프로그래머와 통계 전문가를 고용해 주식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 방법은 효과가 있었다. 컴퓨터를 동원한 그의 선구적 연구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대박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기 전에 나타내는 7가지 공통점을 찾아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된 캔슬림 투자법의 근간이 되었다. 7가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분기 이익. 현재 실적이 크고 빠르게 성장 중인가? 전년 동기 대비 급격히 상승한 종목에 주목하라. 최근 1, 2분기 주당 순이익, EPS 증가율이 25에서 50% 이상인 종목을 골라라. 여기에 더해 반드시 현재 분기의 EPS 증가율을 전년 동기와 비교해 계절적 요인에 따른 왜곡을 피해야 한다. 참고로 오닐이 조사한 600개 기업 중 대다수가 주가가 급등하기 전 EPS 증가율이 70% 이상이었다. EPS 증가율의 폭도 중요하지만 앞선 분기보다 최근 분기의 증가율이 더 커야 한다. 이익이 빠른 속도로 크게 늘어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 EPS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분기 매출이 최소한 25% 이상 늘어나거나 적어도 3개 분기 이상 증가폭이 늘어나야 한다. 단, 특이한 일회성 상승 등 계속성 없는 이익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2개 분기 이상 EPS가 감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니 주의하라. 2. 연이익 증가율. 연이익 증가율은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아님을 가려내기 위한 확인 작업이다. 최근 4에서 5년간 연간 EPS 증가율이 최소 25에서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 5년간 매해 EPS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올해보다 높아야 한다.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체크하기 위해 ROE와 주당 현금 흐름을 확인하라. ROE는 17% 이상, 주당 현금 흐름은 EPS보다 최소 20% 이상 많아야 한다. 여러 해에 걸친 분기별 순이익을 그래프로 그리면 거의 직선 형태로 계속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 이익이 안정적인 기업은 주가 변동성도 작은 법. 지난 5년간 매해 이익이 안정적이고 꾸준히 증가한 기업에 주목하라. 최고의 주식이라면 지난 몇 년간 EPS 증가율은 물론 최근 몇 분기 실적도 우수해야 한다. 연간 순이익과 분기 순이익이 모두 뛰어난 종목에 주목하라. 많은 투자자가 종목 분석을 할 때 PER에 주목하는데 이보다 중요한 것이 EPS 증가율이다. EPS가 핵심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어렵고 정리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쭉 들어보시죠. 3. 새로운 것.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했는가? 기업을 혁신으로 이끌 새로운 재료가 있는가?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한 신제품,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거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서는 등 긍정적 변화가 있는 기업을 찾아라. 놀라운 주가 상승세를 기록한 종목의 95%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해당 산업에서의 새로운 물결과 혁신적인 경영 방식, 신고가 등의 특징을 보였다. 새로운 재료들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여론을 만든다. 신고가가 비싸 보이지만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이 탄탄한 거래량을 수반하며 신고가를 달성했다면
이때는 적극 매수 대응해야 한다. 일정 기간 횡보한 후 주가가 신고가 부근까지 오르거나 신고점을 기록한 주식을 찾아라. 주가 상승 시 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어야 한다. 4. 수요와 공급, 유통 물량에 주목하라.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유통 주식 수가 적은 주식이 더 가볍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시장에 공급이 작은 주식은 수요가 조금만 늘어도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가 낮고 지난 몇 년 동안 이 비율을 낮춘 기업을 찾아라. 최근 2에서 3년간 부채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기업은 주목할 만하다. 이자 비용 감소만으로도 EPS가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5. 선도주, 시장의 리더를 찾아라. 주식에도 명품이 있다. 업계 리더이면서 해당 분야 1등 기업에 주목하라. 여기서 말하는 1등 기업은 실적 및 실적 상승세가 최고인 종목을 의미한다. 상대 강도를 활용해서 선도 종목과 부진 종목을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상대 강도, 요거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시장 대비해서 또는 다른 섹터 대비해서 더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요게 상대 강도가 좋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투자 수익률이 제일 떨어지는 주식을 먼저 팔고 수익률이 가장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해야 한다. 시장이 조정받는 동안 평균 상승률을 밑도는 주식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라. 6. 기관의 매수세. 이도 저도 모르겠다면 기관 투자자의 동향을 쫓는 것도 방법이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의 원천은 기관이다. 기관 투자자는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도주를 선호한다. 7. 시장의 방향성.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겨라. 시장이 강세인지 약세인지 제대로 파악하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데 홀로 승승장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시장을 읽는 최선의 방법은 주요 지수와 거래량 차트를 살펴보는 것이다. 강세장이 2년 정도 이어진 뒤 각 업종의 선도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출렁거린다면 이는 시장이 하락 반전했다는 징후다. 시장이 정점에 달했다는 신호들이 나타나면 절대 머뭇거리지 마라. 시장이 고점을 찍고 주요 반전을 시작하면 보유 주식의 25% 정도는 매도해서 현금으로 확보하라. 어떠신가요? 아마 캔슬림을 단순 이론으로 접하시면 이걸 어떻게 실전에 적용할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언급드린 캔슬림을 추종하는 대가 고수들의 공통 매수 타점을 설명드린 후 그 타점을 보여주는 종목을 캔슬림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말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뒤에서 그림 한 장으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매수 타점 먼저 설명드리고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수익을 낸 공통 매수 타점과 관련해서 저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8. 상승 갭. 상승장에서 실적 개선 종목을 매수하라. 시장이 상승세이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상승 갭 또는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면 매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 130년 동안 이런 특징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해당 산업을 주도하며 크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선도주들의 기관의 매수세가 몰린다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종목을 적기에 발굴했다면 비중을 가장 크게 가져가야 한다. 이런 종목은 자주 나오지 않으며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초기에 좋은 포지션을 자신 있게 차지해야 한다. 그래야 상승 중에 발생하는 조정을 모두 견디고 대박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매수 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이 상승 반전할 때 박스권을 대량 거래량을 수반하며 갭상승이나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종목을 종가 부근에서 적극 매수하라 라는 건데요. 책에서는 바닥 패턴 돌파라는 표현으로 자주 언급되는 타점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놨는데 제가 요거 다시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일단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할 때 이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종목을 집중을 해야 되느냐?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을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장이 상승 반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권을 상단을 강력하게 돌파한다라는 거죠. 갭상승으로 또는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주가가 계속 빠져야 정상인데 시작은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주가가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상대 강도 측면에서도 우수한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보통 시장이 상승 반전하면 박스권을 장대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또 거래량도 보셔야죠. 거래량은 평소 대비해서 월등히 많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발굴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캔슬림으로 캔슬림 7가지죠. 슬림. 자, 글씨가 조금 삐뚤빼뚤한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캔슬림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이 종목이 캔슬림의 7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말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 차트 모양이 이런 종목들은요. 시장이 하락할 때 횡보하다가 시장이 반전할 때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의 장대 양봉 뽑는 종목들은요. 대부분 캔슬림 7가지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장대 양봉을 뽑을 때 이 섹터 전체가 단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바스켓으로 섹터 전체를 다 같이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상승하기 시작하고요. 이 상승을 이 주도주가 이끄는지 아니면 시장이 상승하니까 이 종목군이 상승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원인 규명이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시장이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때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조정 나오다가 다시 상승, 신고가를 계속 경신합니다. 조정 나오고 다시 상승. 그리고 이때 조정이 나올 때 중요한 선이 바로 50일 이동평균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일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길게 끌고 갑니다. 한 번도 안 팔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매수해서 여기에서 적절하게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점에서 다시 매수해서 이 지점에서 적절하게 매도하고 다시 이 지점에서 매수해서 이 지점에서 적절하게 매도하고 그런 전략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종목은 변하지 않아요.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목은 반드시 캔슬림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 반전해야 된다.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해야 된다. 요게 골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캔슬림 조건을 가지고 종목을 발굴하는 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이 상승 반전할 때, 상승 반전의 신호를 보여줄 때 이것도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반전할 때 그때 횡보하다가 그 중요한 박스권, 바닥 패턴의 박스권을 상단으로 돌파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을 캔슬림 조건으로 검토해서
부합한다라고 하면 그 종가 부분에서 강력하게 매수해서 끝까지 길게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21%에서 한번 익절하고 또는 50일 이평선 눌림에서 다시 물량 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반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연습하시면서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건 뭐다?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시장이 일단 상승 전환을 해야 돼요. 계속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했다. 그때 박스권을 대량 거래량으로 돌파하는 종목, 그 종목이 포함된 섹터가 전체가 상승했을 때 캔슬림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면 그 종목은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종목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하시라는 거죠. 다른 종목 보지 말고 이 종목 하나로만 해도 인생 역전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한 종목으로 짐 타우브는 390억 원을 벌었다라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무작정 캔슬림 기준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압축적으로 종목을 발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책에서 나온 많은 투자자가 이 방법을 활용해서 큰 돈을 벌었고요. 다시 정리하면 시장이 하락하다가 상승 반전할 때가 기회의 장이 열리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즉 상승 전환을 알리는 팔로우 스루 데이가 중요하다라는 건데 다음으로 이어지는 9번과 10번의 이야기는 윌리엄 오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상승 장세와 하락 장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9. 오닐과의 인터뷰. 케빈 마더는 S&P 500 수익률의 10배를 달성한 트레이더이다. 그는 윌리엄 오닐에게 배운 내용이 자신의 트레이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며 오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그는 인류 트레이더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주로 오닐의 기법을 적용하는 트레이더들을 인터뷰했는데 윌리엄 오닐을 비롯하여 데이비드 라이언, 그레그 쿤, 시드 모센 등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인류 트레이더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의견을 접어두고 시장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자신의 의견보다는 규칙과 원칙을 지키며 7% 손절과 20% 익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케빈이 오닐과 여러 차례 인터뷰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전체 시장의 추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나 시장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매일 지수와 선도주들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 새로운 강세장은 상황이 최악이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매우 비관적일 때 시작된다는 것. 새로운 강세장 국면에서 초기 돌파는 대개 성장주에서 발생하며 이들은 진정한 선도주가 되어 상승세를 이끌어 간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강세장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반드시 초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오닐이 강조하는 구체적 골자였다. 10. 하락장을 감지하는 건 강세장 감지만큼 중요하다. 시장의 정점을 파악하는 것은 새로운 강세장을 감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케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제가 처음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게 2000년 2월입니다. 당시 15개에서 17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의 모든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기술주였습니다. 2000년 3월 초 기관들이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처분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주가 차트를 보니 선도주들에서 대량 매물이 출회되면서 디스트리뷰션 데이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즉시 대응해서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현금화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의 급락을 피할 수 있었고 수익을 가장 잘 지킨 투자자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죠. 여기서 케빈은 자신이 정점에서 수익이 최고조일 때 매도할 수 있었던 신호를 디스트리뷰션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스트리뷰션 데이는 윌리엄 오닐이 강조한 약세 전환 신호인데요. 디스트리뷰션 데이는 주요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 반전하면서 약세가 4일간 유지되며 전일보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매도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데이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입해 봤는데요. 의외로 우리나라와는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나서 하락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질 않아요. 거래량 증가 없이 쭉 미끄러지면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때 하락 전환 하잖아요.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평소 대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되려 바닥 구간에서, 이 바닥 구간에서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상승 반전 신호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죠. 음봉에서 거래량 터지고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 음봉에서 거래량 터지고 상승, 이런 특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하락을 알 수 있는 좋은 신호가 없을까 차트를 뒤지던 중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자, 지금까지 코스피의 이 고점 부분에서 어떤 신호를 보이며 하락 반전했는지 모두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자, 이 10가지의 고점을 싹 다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상승하다가 무엇이 신호냐? 바로 코스피 지수 캔들이 5일선을 하방으로 완전히 이탈하고, 자, 이탈하고 나서가 또 중요해요. 이탈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장 초반부터 바로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는 5일선을 하방 이탈하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졌다. 그 다음날 연일 음봉 마감했다. 그러니까 이탈한 다음에 상승하지 못하고 쭉 하락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락 전환의 신호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락 전환을 하지 않을 거면 5일선을 깨도 그 다음날 장 초반부터 상승세가 나와서 5일선을 회복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상승할 때 5일선을 한 번도 안 깨요. 그러다가 이날 한 번 깹니다. 이날 깼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나요? 갭으로 상승해서 다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날 처음으로 5일선을 하방 이탈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상승해야 되는데 바로 갭으로 떨어져요. 바로 이게 하락 전환의 중요한 신호였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전혀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고점 부분에서 5일선을 하방으로 강력하게 이탈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갭으로 상승했지만 상승한 다음 지수가 하루 종일 미끄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에 완전히 눌리면서 쭉 미끄러지듯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요날 5일선을 올라탔습니다. 올라타고 나서 요게 한 2-3일 정도 5일선 위에서 버티는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떨어진다라고 하면 상승 전환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자,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에 5일선을 올라탄 다음에 양봉이 몇 개는 나와줘야 돼요. 한 2-3일 정도 나오면 아, 이거 상승 전환이다 판단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섣불리 상승 전환이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5일선을 하방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방 이탈한 다음 날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락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쌍봉 지점이죠. 고점, M자형 쌍봉 지점에서 오른쪽 위치에서 매물대 지역에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심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점, 왼쪽에 매물대가 위치한 전고점 부분에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5일선 위로 올라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탔다가 내려갔다. 그러면 아, 이거 고점이구나 라는 신호로 인식하고 매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부분은 어떤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전환했어요.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고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5일선을 하방으로 이탈한다 하더라도 며칠 내에 한 2-3일 내에 바로 회복하고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상승하고, 이 부분은 어떤가요? 5일선을 하방으로 강력하게 이탈한 다음에 그 다음날 갭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 이거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갭으로 하락했을 때 일단 매도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날에도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제 전량 매도해서 이렇게 상승 반전하는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반전하고 나서 하락 이탈할 때 5일선을 하방 이탈해도 바로 회복하고 5일선을 하방으로 이탈해도 바로 회복합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나 고점 신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5일선을 깨지 않고 상승, 그리고 5일선을 하방 이탈한 다음에 회복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깨고 바로 양봉으로 회복합니다. 깨고 나서도 바로 양봉으로 회복. 하지만 5일선을 하방 이탈한 다음에 양봉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양봉이 나와도 5일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종가가 5일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으로 살짝 뜨는 게 아니라 갭으로 살짝 떠도 그냥 음봉으로 밑으로 계속 밀고 주가가 미끄러지듯이 하락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음봉 3개 나오고 나서 갭으로 완전 와장창 무너지고 나서 주가가 쭉 미끄러지듯이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하다가 5일선 이탈하고 나서 회복하지 못하고 쭉 미끄러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해요. 밑에서 갭으로 떨어져서 양봉으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5일선 위로 올라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는가 싶더니 갭으로 완전히 와장창 무너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결론을 내려보자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한다. 코스피가 5일선을 이탈하고 이후에 3, 4일간 회복하지 못하면 또는 그 다음날 바로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 반전의 주요한 신호가 된다. 5일선을 이탈하고 갭으로 떨어지면 중요한 반전 신호다. 5일선을 이탈하더라도 다시 5일선을 올라탄다면 상승 반전의 신호로 관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대세 상승장이 연출이 되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을 한 번도 안 깨요. 지금 이때 한번 살짝 깼다가 다시 양봉으로 강력하게 올라타면서 양봉 4개, 3개 이렇게 연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식 시장에 하락세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5일선을 완전하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코스피, 내일이죠. 내일 코스피 지수 캔들의 위치가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팔로우 스루 데이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스루 데이는 지수가 하락하다가 반등해서 약 4일 후 1.2%가량 상승하며 거래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코스피에 적용을 해보면 딱히 상승 전환의 신호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를 과거 차트를 돌려보며 찾아봤는데 역시 결과는 단순하지만 놀라웠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코스피 차트를 차례대로 돌려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상승 전환할 때 하락하던 주가가 일단 5일선을 올라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략 5일선을 최초로 올라탄 뒤에 양봉 3개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이건 상승 전환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팔로우 스루 데이와 디스트리뷰션 데이를 결정하는 기간인 최초 반등 후 4일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바닥 음봉에서 거래량이 커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다가 5일선을 올라탄 다음에 양봉 3개를 뽑아내면서 연속 양봉 3개 뽑아내면서 그리고 나서 변동성은 다소 심했지만 전고점까지는 그래도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하다가 5일선을 올라타는 연속 양봉 3개가 출현하고 나서 대세 상승 연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의 음봉 캔들 나온 다음에 5일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강력한 양봉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5일선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상승세, 그러다가 변동성 심해지면서 이 전고점 매물대에 막혀서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 심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 넘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자리를 고점이구나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랫골이 긴 음봉 캔들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캔들이 5일선 올라타고 한 번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 여기도 마찬가지죠. 5일선을 깨지 않습니다. 전고점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고점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5일선 이탈하면서 하락할 수도 있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거래량의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바닥권에서.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올라타고요. 물론 양봉이 연속 3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다만 5일선을 절대 이탈하지 않고 종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승 음봉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승할 수도 있겠다. 계속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다시 관점을 변경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을 타면서 상승하죠. 그러다가 5일선 이탈하고 하락, 그리고 쌍봉 만들면서 M자형 캔들 만들면서 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일선을 올라탄 이후에 지수 이평선들이 차례로 정배열된다면 역시 강세장을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주도주들은 보통 지수 캔들이 5일선을 올라탄 그 즈음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수가 정배열이 되면 그런 주도주는 이미 바닥권에서 꽤 상승세가 나온 이유입니다. 상승의 초입을 잡기 위해서는 5일선을 기준으로 장세를 판단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코스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서 해당 현상을 검증하시고 자신의 기준으로 승화시킨 후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책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책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3명의 투자자 외에도 캔슬림으로 성공한 다양한 사람들의 성공 투자 스토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캔슬림 투자법을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적용해서 큰 돈을 벌었는지를 사례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샘솟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꼭 책을 읽어보실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쉽지 않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막상 해보면 생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몇 번 만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요. 세계적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몇 번을 넘어지잖아요. 근데 몇 번을 넘어지고 나중에는 되는 사람은 결국 한 번에 성공한 사람보다 더 탄탄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김연경 선수의 말이 어떠신가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언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결국 성공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공을 위해 노력할 때는 어땠을까요? 아무도 그들을 대단한 위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대한 과정을 수행 중이었고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투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실패하고 계시다고요?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박막래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실패가 뭔 줄 아냐? 했다
실패한 거 진 거야. 실패가 쌓이지면 그게 경력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 하지 마라 그런 거지. 야, 실패는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여기 있는 사람 실패하는 거야. 성공한 애들이 실패하는 거야. 저는 끝까지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부자의 서원 채널은 그런 여러분들을 뒤에서 항상 응원과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